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론, 나경원 후보 핵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분위기 자체가 핵무장 쪽으로 가야 된다는 분위기 계속 띄우는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쪽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핵무장론? 글쎄 전당대회 앞두고 그냥 표를 의식한 발언 아닐까 싶은데 강경 뭐 이른바 지지층을 좀 네. 모으겠다? 속 시원한 얘기 이런 건가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네.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아하. 그것도 뭐 미국의 뭐 승인이라는 표는 자존심 상해서 안 쓰겠습니다만 양해 없이 가능하지 않는 일도 보이는데 네. 일단 현실적으로 그러면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우리가 탈퇴해야 되잖아요. 네. NPT를 탈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도 국제적인 제재를 받을 거고 북한과 같은 고립된 국가야 네. 뭐 옛날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 이어져 왔으니까 버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우리는 당장 뭐 쉽게 말씀드려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렇죠. 이 대외의 어떤 관계 맺음이라는 게 그게 네. 경제뿐만 아니라 뭐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과는 상황이 많이 다른 나라인데 NPT 조약을 탈퇴하고 이어지는 국제 제재 속에 대한민국이 과연 뭐 상황이 네. 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단 수출이 되겠어요? 그리고 일단 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본이 싹 아.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고 핵 전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주식 시장이 붕괴될 텐데 아. 지금은 살살살살 말라 죽는 상황입니다만 확 꺼지면서 그냥 그야말로 폭삭 주저앉는 그렇게 또 상황이 연결이 될 텐데 네.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아. 더군다나 독재 국가면 그냥 밀어붙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해야 되는 나라에서 그 상황을 버틴다? 국힘이 지금 집권 세력인데 상황이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뭐 다음 선거에 네. 이길 수 있다고요? 아. 저는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고 그냥 표. 표를 의식해서 아. 그거를 또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있죠, 특히 예. 국민의힘의 당원이나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여론도 높으니 표를 의식해서 하는 발언이지 그 네. 발언 하는 분도 현실적으로 아.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심을 노린 그런 발언, 표심을 좀 얻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경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핵무장 얘기. 그러니까 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요동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외국 자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좀 해보면서 결국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남북관계가 중요하고 긴장관계를 어떻게 낮추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봐야겠지만 지금 우리 증시를 보니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이 또 다시 불발이 됐습니다.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왜 불발돼서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우리가 선진국 증시를 보여줘야지 선진국 시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아직까지 못 가고 있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못 들어간 겁니까, 의원님? 우선 예. 이제 오해가 있으실까봐 예, 예. 우리가 앞서 이제 NPT를 탈퇴하면 주식시장이 붕괴되고 그런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네.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되고 있는 것은 저는 지정학적 요인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주요 원인은 아닐 것이다. 그 전쟁 위험이 갑자기 높아지면 꺼질 수 있죠. 그건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저평가다? 네.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요? 따지면 이스라엘 주식 시장은 항상 우리보다 훨씬 형편없이 싸야죠. 그렇네요. 그렇잖아요. 그 안 요인만 있다고 그렇거든요. 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일시적인 안보적인 충격이 왔을 때 꺼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건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하. 한국이 지정학적 아니면 남북 간의 대립 상황 때문에 주식이 싸고 낮느냐 그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일단 네. 그거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MSCI 이제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거는 그 뭐의 약자인지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이거는 사실은 민간 기업입니다. 이게 국제 기구나 아, 뭐 어떤 그래요? 그런 거하고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뭐 중요하게 우리가 근데 평가를 중요하죠. 합니까? 근데 그래요? 미국엔 참 보면 네. 봉이 김선달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봉이 김선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스탠다드 앤 퍼스, 뭐 무디스 이런 아, 신용평가사, S&P. 뭐 S&P 예, 그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건 이제 뭐 어느 나라 국가가 됐든 기업이 됐든 신용도 평가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잖아요. 아니면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어떤 신용도를 뭐 위험도 같은 거를 네. 부여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네. 버는데 뭐 일종의 자의적으로 되는 측면도 조금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MSCI는 처음에는 모건 스탠리에서 가장 큰 지분을 투자를 해서 이제 회사 이름이 그렇게 된 건데 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건 스탠리는 지분을 다 팔았습니다. 아. 모건 스탠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래요? 회사지만 MSCI라는 이제 그 음. 기업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데 네. 여기는 각종 그 일종의 이것도 평가 지수 같은 거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회사인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MSCI에서 그 선진국 시장 그리고 그 신흥국 시장 이머징 마켓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분리를 해놓은 그러니까 거예요. 분리를 하고 우리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한국 네. 증권 시장은. 아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 MSCI에서 발표하는 거기서 뭐 ESG 지수도 발표하고 각종 이런저런 거를 많이 발표하는데 네. 이거를 추정하는 돈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큰 돈은 아니 그 국제적으로는 큰 돈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조짜리 펀드가 있다. 네. 100조짜리 펀드인데 이 펀드는 MSCI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자산 배분을 하죠. 네. 자산 에셋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자산 배분을 하는데 거기서 원칙을 예를 들어서 선진국 시장은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워낙 시장 규모가 크니까 네. 우리 전체 돈의 뭐 70%를 선진국 시장에 집어넣는다. 네. 그리고 20%는 신흥국 시장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 석유, 뭐 구리 이런 거 같은 원자재. 그 원자재 시장, 예. 커머더티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그 자산 배분의 원칙을 정해놓은 돈들이 국제적으로 워낙 많다는 것이죠. 근데 비중은 선진국 시장이 높을 수밖에 아무래도,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한국 주식 시장을 비롯해서 네.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그러면 보면 주가도 오르고 예. 뭐 한국 자본 시장이 훨씬 커지고 그 평가를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시장이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인데 그렇네요. 이제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되려면 그 MSCI에서 정해 놓은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기준을 그렇잖아요. 넘어야 이제 가겠죠. 네. 선진국으로. 근데 이것도 네. 선진국 지수에 편입 못 될 거라는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가요? 왜냐면 기준에 그래요. 택도 없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요하게 보면. 일단은 네. 그 금융 당국, 뭐 정부의 정책 이게 그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예상 외에 그러니까 이른바 뒤통수 치는 정책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아니 돈 집어넣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갖고 그렇죠, 그렇죠. 시장이 무너지거나 네. 아니면 제때 넣었던 돈을 못 빼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공매도를 갑자기 금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 공매도 금지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공매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주가가 안 오른다. 그런 말도 많이 하시죠. 이렇게 예.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건 저는 다 맞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큰 펀드들은 롱숏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포지션을 롱하고 그렇죠. 숏을 다. 일부는 숏하고.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산다. 네. 그러면 뭐 그전 같으면 주로 그렇게 많이 했죠. 삼성전자를 사고 SK 하이닉스를 공매도하는 아, 뭐. 근데 그렇게 하면 지금 같으면 돈 왕창 깨먹었겠죠.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SK 하이닉스를 네. 사고 아하. 삼성전자를 숏친 네. 펀드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근데 그 리스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숏을 못 치면 롱도 안 해요. 그러니까 롱이 이제 올라갈 거에 이제 베팅하는 그렇죠. 거고 숏은 이게 떨어질 거예요. 네. 이러면 이제 공매도 네.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외환 시장의 개방입니다. 사실은 원화를 달러로 뭐 이렇게 네. 24시간 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환율이 불안해질까봐 아직까지는 그렇게 외환 시장을 오픈 안 하고 있거든요. 아, 그것도 오픈해야지 선진국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조건이 기준 된다.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언제 왜냐하면 오밤중에 네.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될 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펀드의 경우에, 네. 외국 투자자의 경우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외환 시장이 일정 시간 동안만 열리니까 그것도 요구 조건 중에 하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상장 기업의 거버넌스가 형편이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투자자가 LG 화학 주식을 샀는데 네. 2차 전지가 유망하다, 잘한다 음. 생각하고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더니 쪼개서 바로 상장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더블로 맞아요. 이중 예. 상장한다. 아니면 한국이 특히 조선업 중에도 LNG선, 그 중에 한국중공업 세계 최고죠. 세계 최고라 그걸 믿고 했는데 갑자기 네. 뭐 중간 지주 회사 만들어서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이 아니고 네. 현대중공업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한국조선해양이라는 뭐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고 계속 아유, 복잡하네요. 또 뭐 예. 어마어마한 그 배에다가 기름 넣는 벙커CU 공급하는 회사를 따로 떼어내서 뭐 상장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렇죠. 카카오도 그렇고. 뭐 떼어냈고. 형편없고 지금 네. SK만 해도 그렇죠. SK도 그렇고. SK도 SK 지주회사. 이노베이션에서 2차 전지 예. 사업부를 띄어서 SK온이라는 2차 전지 업체를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예. 이것도 바로 상장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사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투자자가 상장을 많이 못했어요. 비판했죠. 근데 SK온이 수율이 안 나오면서 예. 힘들잖아요. 그 적자를 많이 보니까 SK 이노베이션에서 계속 보증 쓰다가 이제 힘들어져. 그러니까 SK ENS라는 도시가스 예. 업체를 SK 이노베이션하고 합병하면서 돈 잘 버는 SK ENS의 돈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예. 문제는 SK 이노베이션이라는 상장 기업은 지금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 네. 0.2,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채 빼고 순자산이 예를 들어서 네. 뭐 10조인데 음. 시가총액은 2조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론 2차 전지 쪽에 투자한 게 지금 불투명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 이건 재벌 아닌 상장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SK 이노베이션은 일반 소액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도 네. 많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SK ENS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산 가치로 평가를 해요. 그렇겠죠. 비상장은. 네. 그러면 제값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시총으로 평가를 해. 주식 가격. 그 두 개를 합병하면서 네. 합병 비율을 하나는 시총으로 결정하고 하나는 자산 평가액으로 결정을 하면 SK 이노베이션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네. 헐값에 그냥 합병 당하는 거예요.
뭐 아직 어떻게 할지는 네. 결정이 안 아, 됐습니다만 우려가 있네요. 근데 이런 짓들을 너무 자주 음.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 시장이 아닌 거예요. 아하. 기본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은 그렇게 어떠한 네. 후진국보다도 더 후진적인 시장인 거예요. 아, 나라는 후진국이 아닙니다만 네. 자본 시장은 대단히 후진적인 음. 거예요. 한국 시장은. 이러니 MSCI 선진국 아. 시장으로 분류가 되나요? 택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건 당분간 어려울 수밖에 아예 없다. 안 돼요. 안 돼. 이런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공매도 얘기가 요즘에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공매도를 연장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연장하느냐? 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25년 3월 말까지 구축이 된다. 그래서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고 공매도를 위한 대차 상환 기간을 제한하고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정부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작년 11월에 네. 급작스럽게 공매도 금지를 발표하면서 2024년 상반기까지 금지하겠다고 맞아요. 그랬죠. 했어요. 그러면 이제 6월 말까지가 시한이잖아요. 네. 근데 6월 말이 다가오니까 다시 말이 바뀌어서 계속 금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물론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는 막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허용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그 이후로 계속 그 이유로 해서 계속 공매도를 막아놓는 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국내 투자자하고 기관 외국인 투자자하고 조건이 달랐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매도, 이제 공매도 개인은 할 때. 3개월까지가 네. 맥시멈 그 차입 기간이었는데 여기는 이자만 내고 있으면 계속 연장할 아. 수가 있었고 뭐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역차별이 있었는데 네, 불공정해 보이죠. 이거를 공정한 게임의 룰로 만든다고 하면 이제 사실은 어떤 규제나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기존에 풀어놨던 풀어놨던 쪽도 똑같이 아. 규제하는 쪽으로 지금 논의가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거는 저는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투자자 입장 특히 이제 기관이나 뭐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사실은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동물의 무리들이 예. 살다가 여기 환경이 척박해지면 풀이 많고 음. 물이 있는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이치죠. 동물은 당연하죠.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네.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살기가 음. 어려워지면 옮겨가잖아요. 서울을 탈출해서 네. 뭐 경기 인천으로 경기도로 가고 뭐 예.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사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는 게 돈이거든요. 자본은 움직이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더군다나 덩치가 큰 돈은 더 빠릅니다. 행동이. 아. 그러니까 규제가 생기고 예. 없던 게 제약받기 음. 시작하면 빨리 이동해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래 갖고는 뭐 MSCI 선진국 시장의 편입은 요원한 얘기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공매도 이제 불공정한 걸 바로 잡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무차입 공매도 차단하고 이런 것들 이거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 방향은 맞죠. 예, 개인 투자 보호하기 위해서는 간다는 것인데 공매도를 이렇게 계속해서 내년 3월까지 이제 막아놓는다는 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누가 그 의지를 가지고 일부 떨어뜨려서 내가 이걸 이익을 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제대로 평가받게 되고 올라가는 기회밖에 없어 보여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작년에 네. 공매도 금지를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나서 딱 하루 올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제 기억에 거의 60포인트 정도 올랐어요. 코스피 지수가.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른다? 물론 공매도가 많으면 과도한 공매도. 주가를 위해서 막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네. 하지만 공매도를 못하면 사지도 않는 돈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아주 덩어리가 큰 돈이. 그리고 네. 상승에 배팅하는 사람 있으면 하락에 배팅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판단에 따라서 다른 건데 네.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올랐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랐나요? 오를 것 같은데 그죠 느낌은 왜냐면은 안 오르잖아요. 떨어뜨리는 세력이 없으니까 올해 오를 것 들어서 같은데. 예.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대부분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횡보장이지 맞아요. 오르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공매도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짓눌려 있었으면 공매도 금지한 게 벌써 6개월이 넘어가는데 올랐어야죠.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못 올라가잖아요. 절대로 공매도 때문에 주식이 안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주식이 안 오르는 이유는 네. 주식이 쓸모없기 때문에 안 오르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회사가 장사를 잘해서 큰 돈을 벌면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그렇죠. 나눠주고 아니면 그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해서 분모를 가치를, 자꾸 예. 줄여줘서 남아있는 주식의 가치를 올려주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 그거에 인색하고 또 음. 한국 주식은 두 가지 방향을 다 걱정해야 돼요. 네. 첫 번째, 이 기업이 장사를 잘못해서 경영 상황이 악화돼서 내 주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네. 두 번째 걱정은 이 기업이 너무 돈을 잘 벌어서 장사가 잘 돼서 갑자기 돈 잘 버는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쪼개기 상장하면 어떡하지? 양방향을 다 걱정해야 되는 게 한국 예. 주식 시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배주주 외에는 네.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영진. 주식회사인데? 잘못된 거죠. 주주들이 주인이지?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나 이재용 회장의 주식 한 주나 똑같은 주식 한 주고 똑같은 값어치인 거죠. 물론 저쪽이 주식 수가 많을 뿐이지 한 주의 값어치는 똑같은 그렇죠. 거고 똑같이 소중한 주식이고 똑같은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한국 경영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그게 드러나는 게 모든 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면서 일해야 된다. 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라고 상법상에 그냥 확인하는 규정. 아니 이게 우리 헌법상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처럼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당연한 얘기.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들은 일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뭐 모든 국민을 위해서 예. 책무를 다해야 된다. 음. 직무에 임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를 상법상에 집어넣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한국의 경제 단체가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희한하네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그냥 결사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안 해왔거든요. 하하. 여태까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네. 위해서 일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일부의 주주를 위해서 일부 네. 주주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여태까지 일해왔고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우리끼리 잘해왔는데 왜 네. 갑자기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느냐.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얘기인데 그럼 주식회사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냥 지금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거 반대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계속 일부만의 주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네. 그러고도 아무 탈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 얘기를 많이 하면서 공정과 정의 상식이 없다라고 계속 비판해 왔는데 경제 상황을 보니까 또 주식시장을 딱 보니까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지금. 사실은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 우리가 국회를 포함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죠. 뭐 욕 먹을 짓을 많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1987년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네. 정치 분야는 그래도 민주화가 많이 된 거예요. 조금씩 되어 왔고 민주화 수준이 세계적으로 볼 때 정치 민주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후진국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일부 정치인이 문제가 있을 뿐이지. 네. 근데 경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체제 시스템은 아직도 1987년도 정치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선제 개헌 전 예. 단계예요. 하, 일부 소수에 의해서 네. 모든 권력이 독점되어 있고 그들이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민주화라는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경제 독재 국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잊고 있었던 그냥 건데. 예. 떳떳하게 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린 계속 이렇게 할 거야. 무슨 모든 주주를 위해서 근무하라고? 택도 없는 소리. 우리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지배주주, 아. 이른바 회장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경영 야. 결정을 할 거야. 회사를 쪼개고 합치고 이런 것도 계속 할 거야. 회장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무슨 모든 이-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또 신경 쓰지 않았던 이 경제에서의 정의, 공정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실정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 대통령이 싫어서 대한민국이 싫다 이렇게 하면서 뭐 이민 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경제 주식시장을 보면 한국 주식시장 이거 못 믿겠어. 맨날 물적 분할하고 제대로 배당도 안 주고 가치 훼손하고 이런 거 못 참겠어. 진짜 이민을 이제 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이민은 가는 많이 것 같아요, 가고 많이. 있죠 지금. 그래서 서학개비가 나오고 있고 미국 시장에 또 올인하는 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 요새는 뭐 중국 시장하고 일본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그 하십니다만 정도로. 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한 돈이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 정도 됩니다. 많죠. 많죠. 야, 이게 한 달에도 3조에서 5조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뭐냐면 예.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좀 살아났죠. 네. 그리고 현대차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무역 수지는 우리가 흑자를 본단 말이죠. 네, 무역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무역 수지 흑자만큼 거의 자본 수지는 적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달러를 원화를 계속 달러로 바꿔서 그 달러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아요. 근데 그걸 절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투자 성과가 미국 시장에 투자했을 때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뒤통수 못 치거든요. 거기도 물적 분할만 하고 그러나요? 미국에서? 못 하죠. 그렇게 했다가는 그 경영진은 손해배상 소송 당해갖고 쫄딱 망합니다. 차이점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법을 모든 주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게 개정하면 소송 천국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당연히 소송으로 책임을 그렇죠. 물어야 예. 되기 때문에 묻는 건데 그러면 소송 천국이 된대. 네. 아니 그런 소송은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나쁜 짓을 못 하죠. 그래서 네. 지금 경제적 이민이 사실은 생각보다 심각해요. 경제적 이민. 네. 이게 글쎄요 뭐 우리가 당연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더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게 뭐 막혀 있거나 불법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건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 주식 시장이 더 왜소화되고 우리 기업들도 그럼 또 피해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거국적으로 롱텀으로 보면 네. 그런데 음. 이 일부 상장 기업 오너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지금의 소위 자본 수지 적자 이렇게 계속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미국 주식 시장에 네. 투자하는 이런 상황이 즐거울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예.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 대부분 수출 기업이란 말이죠. 수출 기업은 달러 값이 비싼 게 그럼요. 훨씬 유리하잖아요. 네, 더 이익이 늘어나죠.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고 수출도 잘 되니까 어떻게 그것도 보면 몰랐네. 양빵으로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야, 이거 개인이야 참- 달러 값이 비싸면 괴롭지. 어쩌다
여름에 여행도 못 가요. 여름 휴가 한번 해외 예. 갈라 그러면 이게 1달러에 1,400원이나 하네. 그리고 어딜 가나 비쌀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요새 만만한 데는 일본밖에 없어요. 엔저 현상 엔저 때문에. 현상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즐기고 있는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직스럽지 예. 않죠. 일단 바람직까지 않다. 한국 돈값이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 한국 시장도 싼 거고 그냥 한국이 싼 나라가 되는 건데 그냥 좀 비유를 하자면 뭐 그런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부 쪽에서는 아니 일본 봐라. 일본보다는 우리가 상황 낫지 않느냐. 이거는 고환율,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보이는 강달러지 이게 계속되지 않고 일본하고 비교해봐도 우리가 상황 괜찮다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꼭 제일 안 좋은 예를 들면서 거기보다 우리가 낫지. 근데 뭐 그걸 네.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자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환율이 1,300원을 훌쩍 뛰어넘은 지가 꽤 오래 지속되고 오래됐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오래 간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때 환율이 1,400원, 뭐 1,500원 가까이 갔는데 네. 제 기억에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았어요. 그 환율이. 물론 IMF 사태 때는 뭐 2,000원 가까이 간 적도 있습니다만 별일 없이 이렇게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명박 정부 때 일부러 고환율 정책을 썼었죠. 그랬죠. 그때 수출기업. 강만수 예. 기재부 장관 있을 때 일부러 그런 정책을 쓴 적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일부러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꽤 오래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방어를 계속 하는 것 같고 1,400원 못 넘어가게. 아니 그리고 네. 이자율 때문이라고 핑계를 댄다면 네. 뭐 지금 미국이 언젠가는 이자를 내리겠죠. 예. 근데 만약에 이자를 미국이 내리기 시작한다면 금리를 예.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상단이 5.5%인데 맞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1%를 내린다. 거기서 우리가 기준금리가 3.5%잖아요. 네. 우리 몇 퍼센트 내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미국이 2%를 내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준금리하고 똑같은 3.5%까지 금리를 내린다고 네. 할 때 우리가 2%를 따라 내려서 1.5%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그렇네요. 못 내려요. 우리를 그렇게까지 봐야겠네. 내릴 수 없어요. 예. 그러면 환율 때문에 고환율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고환율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리 때문에 금리 차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예. 이것도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이 고환율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정책과 또 대책이 좀 필요한데 지금은 뭐 국민연금하고 스와프 맺어가지고 수합 맺어가지고 이걸로 좀 근근히 방어하는 것 같고 또 일본하고 같이 또 구두 개입하고 이거밖에 안 되고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환율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 값도 시장에서 원화 달러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렇죠. 거니까 기본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달러 값이 싸질 거고 수요 공급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면 달러 값이 비싸지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네. 시장 구조이니까요. 달러를 지금 계속 많이 들어와. 네. 반도체, 자동차 팔아서. 네. 근데 그거만큼 그대로 빠져나가. 아니면 어떤 때는 이게 수출 좀 덜 되면 들어오는 달러보다 빠져나가는 달러가 그렇지.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의 투자 수요는 투자하려면은 꾸준하게 늘고 있거든요. 달러로 바꿔서 왜냐하면 가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은 절대로 한국 주식 시장 안 이것도 들여다봐요. 큰일이네요 진짜.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 주식 시장을 살리고 뭐 이게 꼭 환율 때문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한국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가 개선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정학적 위험보다 그게 요인이 훨씬 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너무 재벌 회장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아무 때고 불러서 야 광모야 말아봐. 그래서 폭탄주 뭐 이렇게 그러면서 형님 뭐 누구야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못하지. 재벌 회장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거버넌스 개선하는 것이고 이거 그래서 주가 중요한 올라가서 부분이네. 자기네 증여세 상속세 많아지는 네. 걸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러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형님 이것 좀 어떻게 좀 그럴 때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네. 그거 어떻게 냉정하게 거절하냐고요. 엊그저께까지 막 이러다가 제일 끈끈한 게 술 친구.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네. 이게 다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아, 오늘 우리 김용남 의원하고 말씀 많이 쭉 나눠봤는데 재밌네요. 이 경제 얘기도 좀 재밌습니다. 아니, 정치 얘기할 때보다 저는 이 얘기할 때가 더 좋은데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도 정치와 경제를 또 한 번에 다 잡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